미국 경제가 소프트리 랜딩을 하는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 거고요. 작년 우리 경제는 1.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한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회복되는 기미가 있고 2025년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거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일했고요. 그리고 울산 경제부시장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니스트 울산 과학기술은 여러분들이 그 카이스트 아시잖아요. 유니스트 하면은 울산의 카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유니스트에 대해서 더 긍지가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사랑협력 센터장이고, 경영학부 쪽에서 이제 이렇게 그 경제학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예. 네, 교수님. 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칼럼을 많이 쓰는 칼럼니스트 시기도 하고요. 사실 그거는 네. 또 다작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글 쓰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리고 저 글 쓰는 것이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고요. 네. 남들을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퀄리티는 보장합니다. 예. 그 좀 미디어 몇 가지 한번 언급해 주세요. 미디어는 지금 조선일보 그 전에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중앙일보의 돈의 세계,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리고 한국일보의 세계사를 읽는 경제, 그리고 헤럴드 경제는 이제 신년에 나간 것은 이제 조은경의 그 경제산업 탑사기,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격올러 나가는 것이 현인들의 경제적 조언, 그리고 아시아 경제논단 이렇게 주요 신문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감정 경제학이라는 또 좋은 책을 써주셨어요. 이 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 경제학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웅달 책방에서 이제 책방이잖아요. 그래서 책 소개하는 것이 되게 영광스럽고요. 감정 경제학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 우리가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행동 경제학이 이제 인간의 감정을 이제 제대로 다루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행동 경제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네. 예. 근데 이제 행동 경제학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전통 경제학 사람들이 틀렸다, 요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감정을 그 비이성적인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항상 이성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는 인지하시죠? 그 행동 경제학에서. 행동 경제학에서.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럼 행동 경제학 이전에 감정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인간이 이제 사유의 제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왜 감정 경제학이 지금 2024년에 얘기를 하느냐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첫째는 AI가 등장했던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AI가 등장을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AI가 사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협동 로봇, 지난해 진짜 AI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가 엄청났잖아요. 샀어야 되는데. 그게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게 인간의 협동 로봇은 특히나 안전하지 않은 일들이라든지 뭐 루틴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우리가 피지컬 태스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지컬 태스크를 로봇이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AI는 또 뭘 대체합니까? 우리가 thinking task,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많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생각하면서 난리지를 함량하기 위해서 뭐 그 업무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업무를 AI가 대체하고, 그 AI 때문에 작년에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고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hinking task도 AI 가져가면은 인간에게, 그러면 인간에게 남는 거는 뭐야?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 있다. 여기서 feeling task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feeling task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인간의 어떤 생존이고, 그러면은 웅달 책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구독, 좋아요 하시는데 결국은 웅달 책방도 이 구독자분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그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주식 첫날 많은 주식들이 갈 때 보면은 첫날 요런 주식들이 갔구나 요런 것들을 보면서 야 앞으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엄청나게 지배한 거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던 찰리 몽고 계시잖아요. 그분도 있고 워렌 버핏도 보면은 인간이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질이 네. 주식 투자하는 데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 안정감. 안정감. 예.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감정 경제학이라는 데서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 감정 경제학은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 보면 립스틱부터 쇼츠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예요. 그 말은 제가 이제 필링이라는 거하고 이코노믹스라는 거 붙여서 필링노믹스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세요? 예, 네. 필링노믹스라는 걸 왜 했느냐? 네. 사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필링노믹스를 좀 배워서 야,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는 20가지 감정이라는 것을 다뤘어요. 사실 감정 되게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죠?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면 엄청 많이 많아요. 이모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AI보다 우리가 잘할 때는 이모션 레커니션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냐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는 로봇을 데리고 갈 거예요? AI를 데리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하고 설득하고 이러는 기술들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난리지가 하는 띵킹 이코노미로 안 되고 우리가 설득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필링의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난리지만 함량할 것이 아니라 필링도 함량해야 되고 여기에서 20가지 감정으로 자본주의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교수님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그런 이제 만약에 그 필링 이코노미 같은 네. 그런 흐름이 크게 오는 거예요. 필링 노믹스가. 네. 그러면은 뭐 유명한 일이라든지 뭐 분야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필링 이코노미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필링 이코노미를 2021년에 미국에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필링노믹스 제 책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필링 이코노미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제가 공통점으로 또 그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AI가 인간의 감정선을 잃는 그 교감하는 AI 쪽이 아무래도 발달된다는 거죠. 교감하는 AI가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루틴한 업무 같은 것들이라든지 루틴한 것들은 AI가 분명히 헤아릴 수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챗GPT가 어떤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감정 경제학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감 협동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런 것이고, 근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생각할 것은 감성이 EQ가 좋은 사람이 결국은 돈을 많이 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필링 이코노미를 미국에서 내세운 사람들은 여성이 이제 그 감성이 풍부하니까 고위직의 CEO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같은 의사도, 같은 세계사도, 같은 변호사도 감정 경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샐러리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빅데이터 그룹들은 이미 그 빅데이터, 빅테크 그룹들은 우리가 보면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의 어떤 도구들을 다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그 미국의 회사들은 감정 경제에 충실한 기업이다. 이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왔지만 네. 이제 2023년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또 이렇게 책을 또 써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2024년의 경제 전망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쉬운 말로 했을 때 제가 네. A, B, C 이렇게 하면은 어. 딱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2024년은 A, B, C다. A, B, C다. 어. 근데 요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하고 주식하는 것은 약간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실물 경제를 이미 반영한 경우가 많잖아요. 선행하는 경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이렇지만은 주식은 이렇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나누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A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A는 네. American Economy's Soft Landing.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하느냐. 경착륙이 아니라. 예, 경착륙이 하느냐.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네. AI, 인공지능. AI. 요 두 가지를 딱 테마로 삼아서 실물과 주식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메리칸 이코노미 소프트 랜딩 하에서는 그렇다. 소프트 랜딩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뭐 물가나 금리나 이런 거 다 보셨을 때, 또 예. 국제금융 전문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높은 금리를 했었을 때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은 네. 그동안 역사들 한 80년간에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경착륙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예외일 거다. 소프트 랜딩 한다. 그래서 그 소프트 랜딩 한다는 것이 작년 미국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래서 나스닥이 50% 가까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도 뭐 이렇게 18% 정도 올랐나요? 2,600 넘고 2,600 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S&P 기준으로 2022년 1월 최고가를 이제 넘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넘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식이 이미 담겨 있고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미 지금 점도표에서 맞아요. 그 패드와치 그 CME 패드와치에 이미 그 3월 인하설이 있고 네. 이미 연준에서도 뭐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가 안정과 고금리를 약간 낮추는 거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튼튼할 거다. 그러니까 2023년보다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잘했으면은 기저 효과에서 나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회복되는 기미가 있고 2025년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거고. 그거 아세요? 저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12월 달에 바뀌었어요. 전에는 미국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다시 12월 수출이 미국이에요. 우리가 근데 미국 경제를 왜 중요시하는가 하면요. 그전에는 중국으로 흘러가지고 와가지고 최종 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가니까 네. 결국은 이것까지 하면은 미국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갔지만은. 근데 저희가 중국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이제 그냥 단순히 이런 최종이 아닌 최종으로만 봤을 때도 그 미국이 12월 달에 수출 1위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1위가 미국, 2위가 아세안, 2위가 중국, 3위가 아세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만큼 소프트 랜딩을 하는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 거고요. 작년 우리 경제는 1.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한 2.2%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작년보다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예,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아까 AI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AI라는 것이 이미 엄청나게 그 산업에 영향을 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AI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미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AI 때문에 그 AI 관련된 산업으로서 이제 반도체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주가 좋잖아요. 예, 주가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주가 좋은 부분에서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우리 한미 반도체나 이런 장비 주식들 네. 뭐 HPSP 이런 주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작년에 참 AI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AI와 관련한 이런 주식들이 특히나 지금 얘기되는 것이 엔비디아와
그 AMD 이런 얘기들 대결이 있잖아요. 뭐 여기 웅달 책방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라서. 근데 그러면 AMD가 너 엔비디아만 너만 하지 않고 우리 생태계도 만들 거야. 근데 사람들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AMD가 가지고 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또 AMD가 하면은 삼성전자가 여기 또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전에 엔비디아가 성금까지 주면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다 성금까지 주면서 HBM 그걸 확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AI의 연산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좋은 거고 한편으로 올해는 온 디바이스 그 얘기가 AI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PC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거에 개인용 그 소비재에도 AI가 탑재된다. 이것 자체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산업이 되어서 우리 반도체 주식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건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이런 주식들을 사야 될까? 사실 저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못 갔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근데 제가 근데 삼성전자 원래 잘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잘 안 움직여서. 근데 작년에 2번 정도 했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거 뭐 벌으면 얼마나 벌까 그냥 명품백처럼 백주 하나 가지고 가자. 그래서 백주 담아서 그냥 안 보고 그냥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나 그리고 이제 잘 못 갔던 반도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장비주나 꼭 그런 거 말고 그 소재나 부품 관련된 주식들, 그게 뭐 저는 안 가지고 있지만 한솔케미컬이나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많이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ENF 테크놀로지 이게 반도체 소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 딱 보니까 그동안에 주식에도 감정이 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가는 것들은 좀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 달리는 말이 뭐 잘 달린다는 얘기가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식을 바라볼 때는 본질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많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AI가 반도체를 견인하고 사실 반도체 자체의 디램 사이클 자체가 이미 빅 사이클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반도체 주가가 선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은 가격의 프라이싱이 다 된 것은 아니라서 반도체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들 좋다고 보고요. 소재 부품 관련된 주식들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AI를 하나의 큰 줄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또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또 오래 계셨고 지식인으로 책도 많이 내셨고 한국의 이런 경제의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사이클을. 네. 지금 상황이 보실 때 막 어떤 분들은 진짜 막 되게 위기 상황이다 막 지정학 이슈도 있고 막 중국 시장이 작아지고 미국 시장은 뭐 그렇게 아직도 뭐 건재하다 해도 그러면서 한국의 시기가 역대 막 최악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 뭐 제2의 IMF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막 있고 그런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실물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의 어떤 아픔, 그리고 지금 PF 위기, 프로젝트 부동산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를 뭐냐면 꼬리 효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 얼마 전에 태영이 그 워크아웃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마 2024년에서 PF 부실 문제가 정부가 처리해야 할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고금리 금리 인하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통 시장에서는 이제 3분기 정도로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준에서는 3월 달에 벌써 그 금리를 내릴 거라는 것이 시장적인 관측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성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월스트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걸 생각하시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피부로 조금 느껴지는 부분들은 아마 대출하시고 뭐 그러는 분들이 조금 약간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2023년이 아니라 한 2022년 정도로 간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정말 칩머니, 그러니까 싼 돈이 있었던 시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실물하고 우리가 이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은 수출 위주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내수가 수출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내수 비중이 수출 비중을 넘었어요. 비슷했어요. 약간 조금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그러면은 경제 전망이 1.4에서 2.2로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 결국은 경기 사이클상으로 뭐 저번에도 이제 짧게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OECD 경기 선행 지수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1월을 뭐 이때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선행 지수가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지 않았는데 그것이 조금 후행해서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클 자체가 어쨌든 완전히 오진 않았고 반도체 사이클이 와야 되는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아주 적자에서 이제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었고 이제 올해는 삼성전자 이익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OLED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이게 그 저는 뭐 주식 같으면 LG 이노텍이라든지 좀 안 오른 주식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BH라고. 근데 이런 주식들은 올해가 업황이 되게 좋더라고요. 국민들이 B2C로 체감하는 거하고 이런 어떤 수출 주도로 성장하는 거하고를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사이클 상으로는 분명히 확장 국면이다. 근데 체감하는 우리 사람들의 그 심리는 굉장히 안 좋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IMF 때보다 맞아요. 더 심하다고. 왜냐하면 고금리잖아요. 이 고금리가 2024년에도 고금리예요. 옛날에 비교하면 그죠? 네. 그래서 그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가 또 가계가 진 빚, 가계 부채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뭐 탑에 속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봐서 경기가 안 좋게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수출 주도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수출은 이게 수준은 하지만은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조금 지나야 되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옛날에는 조선주 같은 것을 바라봤는데 꼭 요즘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친환경 선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질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질적으로 돈을 버는 걸 산업인지 이게 사실은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조선업을 바라보는 것도. 네. 그래서 조금 긴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조선의 실적 같은 것들이 좋고 수주가 물론 2024년이 2023년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그 현대중공업 쪽 말고는 목표치를 미달했어요. 수주 목표를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높아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러면 자동차가 팔리고 반도체가 팔리고 그다음에 조선업이 좋고 이런 거는 우리가 느끼는 개인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네.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용을 많이 진작시키는 산업들 자동차하고 조선업은 좀 그런 경향이 높죠. 근데 반도체나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굉장히 올랐잖아요. 지금 짜장면 하나 사 먹으려고 하다가 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이게 너무 구매력이 저하되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이 고통의 사슬을 끊으려면은 정말 우리 그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될 거고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그 노동계 다 협력해서 2024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높아지니까 뭐 시간을 좀 두면은 그게 네. 뭐 약간 낙수 효과 느낌으로 네.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너무 초점이 PF와 네. 가계부채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만 너무 쏠려서 보는 것. 네. 분명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뭐 선거 지나면은 크게 터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장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이런 비유를 하나 들게요.
현대중공업 회사 분이 주가를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그거는 시장이 아는 거잖아요. 자, 이 시장을 자꾸 바라봤을 때 PF 부실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알려진 거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큰 다른 주기를 바라보는 것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 거고 그래서 분명히 매크로 차원에서는 확장 국면이다. 네. 미국 경제만 말한 게 아니고 한국 경제를 말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A를 이제 미국의 소프트 랜딩과 AI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